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콜로설의 GV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웹스노비 박혜일 편집자입니다. 네, 사진을 저희가 먼저 올라와서 오늘의 진짜 주인공을 소개하려고 먼저 올라왔거든요. 콜로설의 번역가이시기도 하고요. 요새 그런 말이 유행이라고 하던데요. 뉴스는 순석희, 번역은 황석희. 네, 최고의 번역가입니다. 황석희 번역가님 자리로 모실게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황석희 번역가님, 관객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어이구, 이렇게 사진들을. 팬클럽에서 미리 와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다음 제가 후렴이 아직 안 나가지고 재채기를 좀 해요. 안녕하세요. 영화 번역하는 황석희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제가 명단을 슬쩍 보니까 뭐 익스트림 무비에서 100분 넘게 오셨고 괴수의 왕, 뭐 여기저기 제가 이름 아는 곳들에서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제가 익스트림 무비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사이트에서 상주하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 글을 읽다 보니까 오늘 사실 GV는 별로 기대 안 됩니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재밌는 얘기, 알찬 그 내용들로 말씀드리고 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재밌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영화에는 사실 오늘 영화 전문가들이 와 계신다고 생각하고 지구를 좀 준비를 했는데 영화에 대한 정보는 많이들 알고 오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짧게만 소개를 좀 드릴게요. 콜로설은 나초 비가론도 감독이 각본 그리고 연출을 맡은 작품이잖아요. NSW와 괴수의 만남이라는 아주 독특한 상상력 때문에 어떤 호흡의 이야기가 나올까 궁금하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영화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사실은 기존의 장르적으로 괴수 영화의 법칙과는 많이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와 지금 정반대의 나라에 있는 땅에 있는 시간에 있는 괴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된 인생에서 약간의 실패를 겪고 있는 한 여인이 자신이 무언가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정말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좀 봤습니다. 황석희 번역가님도 이제 이 작품을 번역을 맡으셨을 때 예.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시고 하면서 우선 딱 첫 느낌 어떠셨는지부터 궁금했습니다. 처음 제가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 제목과 트레일러밖에 이제 정보가 없잖아요. 이 트레일러들을 다들 보셨겠지만 트레일러를 정말 잘 뽑았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배신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그 트레일러만 보고 의뢰를 받았는데 저한테 의뢰를 하실 때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시체말로 병맛 넘치는 영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위트 있게 표현을 해달라는 주문으로 저한테 의뢰를 하신 걸 텐데 보고 났을 때의 기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영화가 뭐 병만 넘치는 코미디도 아니고 제가 이걸 보고 처음 드린 말씀은 그거였어요. 폭스캐쳐를 본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심리 스릴러 같은 이게 막 안 걸릴 것 같은 캐릭터가 하나 있어가지고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독특하고 제가 생각했던 영화가 아니어서 좀 놀랐어요. 영화사에서는 저를 그 생각에 맡기셨을 텐데 그래서 좀 놀랬죠. 보고. 그 번역하실 때 약간 좀 주의하셨던 상황들 좀 집중해서 이번 이런 맛을 살려야겠다라고 생각한 어떤 포인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작품의 경우는 사실 번역에 대해서 크게 할 말이 있는 작품은 아니에요. 여기서 뭐 주안점을 뒀던 거는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물유바라는 그 캐릭터의 말투에 대해서 좀 주의하고 신경 쓰고 한 것들은 있어요. 그 성격이 확 변하잖아요. 막 난리를 쳐놓고 다음날 집에 가면 미안해 내 죽일 놈이야 막 이러고 또 다음에는 남자랑 오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헛소리를 막 하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 대사 톤을 그거에 맞게 확확 바꾸는 것보다 좀 더
사이코패스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투를 더 담담하게 썼던 것 같아요. 이 자막만 봤을 때 저 사람이 화가 났는지 네. 아니면 단호하게 뭘 말하는지 이런 좀 뉘앙스를 배제하고 담담하게 얘기하는, 원래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미소 살짝 뜨면서 뺨 때리는 사람 무섭잖아요. 네. 약간 그런 기분을 주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서 이 영화 통틀어서 제일 번역의 주안점을 뒀던 거는 그 사람의 말투 같아요. 오스카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이슨 예. 서티스가 연기를 했죠. 네, 여러분들 최근에 또 민영화 연수 보신 관객분들이라면 왕자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낸 스티븐스가 또그 남자친구 역으로 나오기도 하고, 사실은 배우와 그리고 이 배우들의 어떤 이름과 괴수가 나온다는 소재를 딱 붙였을 때 그 사이에서 나오는 되게 묘한 에너지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시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거 만약에 다른 분들이 보셨을 경우에 굉장히 사이즈가 큰 영화로 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엄청 크게. 예, NSA가 나오고 괴수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 예산이 1,500만 달러예요. 1,500만 달러라고만 말씀을 드리면 잘 감이 안 들 텐데, 블록버스터다, 규모가 큰 블록버스터라고 하면 보통 1억 달러가 다 넘어요. 그리고 뭐 비교 대상은 안 되겠지만 뭐 퍼시픽 림 같은 경우는 1억 9천만 달러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10배가 넘는 예산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사이즈가, 나오고 예, 그렇게 보게끔 노린 건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괴수가 등장하는 판타지 영화라고 했을 때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정말 괴수의 위용, 그리고 그 액션, 파괴력, 타격감 이런 것들을 화면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덩치 큰 영화가 있고, 그 소재를 가지고 사람들의 제작비 어떤 빈 구멍들을 상상력이나 아이디어로 메꾸는 굉장히 재기발랄한 영화들이 있고,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은데, 콜로설은 당연히 후자에서 굉장히 좀 독특하게 빛나는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한국이 나온다라는 설정 때문에도 사실 관심을 좀 가지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그렇죠. 저도 처음에 이제 제가 이 자막이 올라간 극장에서 보진 못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셨으니까 여쭤보는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 하게 나오잖아요. 거기 자막이 나오던가요? 네, 네, 자막이 나오죠. 제가 처음에 작업할 때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사실 그 한국어를 장막을 제가 여기 써왔어요. 그 엄마 대사인데, 내일 못 찾아오면 엄마 또 하나 사줄게. 성대모사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이거를 적었어요. 그 누가 봐도 어설프잖아요. 한국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막을 달까 말까 하다가 그냥 다는 게 웃기겠다 싶어서 달았어요. 외국어라고 생각하고 자막을 봐주세요 하고 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번역을 할 때 영화사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봐도 너무 어설픈 한국어고 요즘 관객들은 바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마케팅을 하셔라. 외국에서 찍은 것처럼.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 로스트라는 드라마에서 한 번만 행복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마케팅을 하셔라. 어차피 이게 약간 인디 영화기도 하고 이 독특한 발상을 무기로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런 한국어가 들린다는 것도 재밌었고, 한국 배경을 보는 거. 근데 되게 어설픈 간판도 있죠. 장난감 가게 막 이런. 그런 거 보는 맛도 되게 비극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재밌었어요. 저도 처음에 영화를 딱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의도를 너무 적중했던 게, 약간 뭐지? 어느 나라 말이지? 약간 밑에 자막은 나오는데 뭔가 내가 외국어를 알아듣고 있는 것 같은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초반에 그 번역과 약간은 어눌한 한국어의 그 조합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너무 엉망으로 발음하는 한국어 대사도 사실 굉장히
해외 영화에 많잖아요. 그런 영화들에 비하면 그 소녀 캐릭터는 굉장히 거의 한 98% 적합한 한국말을 쓰고 있구나라는 맞아요. 애기는 네, 잘하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반가웠던 좀 기억이 나네요. 그 초반 부분이 저는 이 영화가 관객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이 영화의 무드를 굉장히 좀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악은 정말 마치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굉장히 웅장한 음악을 막 깔고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딱 나오지만 사실은 별일이 아닌 그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그리고 나중에 NSOA가 나오는 장면에서도 뭔가 막 부감으로 어떤 건물을 잡아가는데 그냥 술 취한 밤에 외박한 언니가 집에 들어오는 이야기를 보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약간 엇갈리는 박자의 호흡으로 이 영화의 분위기를 좀 초반에 보여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황석희 번역가님은 이제 번역하시면서도 그렇고 보시면서 좀 제일 재미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장면 좀 꼽아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NSW가 딱 정확한 말로 하면 알코올 중독자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심각해 보이고 그냥 술꾼. 술꾼 좋은 예, 표현이네요. NSW가 술꾼으로 나온다는 게 재밌었어요. 그것도 NSW는 사실 무슨 짓을 해도 안 미운 배우잖아요. 그렇죠. 이쁘고 또 사랑스럽고 그런 배우라 네. 처음 등장할 때부터 밤새 술을 퍼마시고 들어와서 동거람한테 막 변명되고 이런 장면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괴성물로 연결이 되려고 그러지? 처음에는 상상도 안 되고 그 설정 자체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봐도 NSA가 루저 같지는 않거든요. 그 외모 때문인지 아니면 풍기는 이미지 때문인지 루저 같지는 않은데 설정을 루저의 백수의 술꾼의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점점 찌질해지잖아요. 변명하고 나 사실은 휴가차 내려왔는데 막 다 아는데 그런 설정들이 관객들도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지금 백수고 술꾼이고 남자친구는 차였고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뻔뻔한 모습 혹은 그 찌질한 모습을 보는 게 좀 재밌었어요. 저는. NSOA의 모든 걸 보는 게 재밌으셨다는 얘기를 들리기는 예,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네, 근데 참 현실성은 떨어져요. 밤새도록 술 먹고 그렇게 아침에 정신 없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예쁘게 들어올 순 없어요. 눈 화장이 그렇게밖에 안 번지는 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NSOA의 그 약간 독특한 이중성 이게 이 영화의 포인트 좀 많이 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저이기도 하고 항상 저는 그 연출이 굉장히 좀 흥미로웠거든요. 에너스버이가 술을 보는 장면에서 이게 소위 카메라를 쫓는다고 하죠. 그 술로 뭔가 이렇게 딱 사람이 침을 꿀꺽 삼키는 것처럼 그 술에 집중하게 되는 그 에너스버의 심정을 카메라 화면으로 보여주는 그 연출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무언가 해낼 것이다라는 저 사람이 뭔가 멋진 일을 할 거야라는 느낌을 끝내 좀 주는 배우라서 영화의 흐름상은 참 더할 나위 없는 캐스팅이다. 어떻게 감독님이 전생에 정말 나라를 구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이 캐스팅을 성공시킨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죠. 네. 또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 영화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번역가님께도 여쭤보고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칙한 혹은 재기발랄한 상상력의 영화이기는 한데 감독도 뭔가 분명히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명확한 게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떤 좀 메시지를 번역가님은 받으셨어요? 뭐 감독 인터뷰나 NSA 인터뷰나 이런 영상들을 봤을 때는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더라고요. 여성 폭력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남성이 여성에게 줄 수 있는 위압감 그리고 그런 여성 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다라는 말도 하고 근데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루저가 자기의 쓸모를 상실하는 루저가 뭔가의 쓸모를 받아서 대단한 일을 하는 아주 그런 모험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성장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감독의 의견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그 놀이터에서 NSOA가 네. 맞서려고 주먹을 이렇게 줬을 때 앵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뭉클한 거예요. 분명히 시쳇말로 처음 맞을 걸 알거든요. 상대가 안 되겠다. 남자한테 안 될 걸 알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먹을 이렇게 쥐고 덤벨 자세를 취하고 엉켜 붙어서 물어뜯으면서 싸우는 게 좀 뭉클하기도 하고,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까지 일으켜 세워서 싸우게 할까. 사실 뭐 200명을 깔아뭉개든 300명을 깔아뭉개든 현실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안 지려고 저렇게 눈을 부릅뜨고 싸우는 걸 보면서 지지 않는 여성의 강함 같은 것들도 느꼈고요. 그런 게 좀 뭉클한 기분이 들었어요, 보면서. 맞아요. 그 보통 괴수가 나온다 이런 장르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 장르물을 좋아하시는 남성 관객분들의 애호가 더 클 수밖에 없기는 한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여성 관객들이 보셔도 굉장히 많이 좀 와닿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좀 다른 의미로 본다면 그 남자가 이 여자를 이제 장악하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장악하려고 하는 그 남자와 여자의 앤서웨이 이야기가 나올 때는 정말 굉장히 어떤 로맨스 스릴러 같은 그런 느낌도 좀 풍겼던 그런 연출들도 좀 새로웠던 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드네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관객 여러분들이 홍석희 번역가님께 질문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관객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손 들어주시면 되고요. 아까 봤을 때 그 아까 여자 주인공하고 예. 그 뭐지 오스카인가? 네. 그 둘의 사이를 봤을 때 뭐 연인 관계인지 아니면은 뭐 한국 관계인지 아니면은 그냥 둘 다 그냥 남자가 그 여자를 싫어하고 짜증내는 그런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 둘의 관계가 어떤 네. 건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거기서는 지금 에르스메이는 남자로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스카한테. 네. 오스카의 친구한테 관심을 표시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의 집에서 자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스카는 혼자 김칫국을 맞은 거죠. 근데 김칫국을 맞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크리피한 김칫국이에요. 이 친구가 뉴욕에 가서 잘 나가는 걸 기사를 다 뒤져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나를 찾고, 근데 마침 그 여자가 왔으니 얼마나 손에 넣고 싶겠어요. 처음 나왔을 때는 그 다정한 눈빛을 보내면서 속으로 알고 보니 맞아요. 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남자는 에네스웨이를 갖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에네스웨이는 그냥 친구로서밖에, 좋았을 때는 친구로서, 뒤에는 왼수겠지만 그 정도 관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다른 분 좀 볼까요? 네. 또 손 들어주시면. 저기 있어요. 예. 이 영화는 잘 봤고요. 아까 영화를 볼 때는 글로리아와 오스카가 치정극인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아까 글로리아가 어렸을 때 회상하는 걸 보면은 네. 오스카가 글로리아가 만든 서울 모형. 아니, 서울 모형을 찾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부수잖아요. 뭐 질투로 느꼈거든요. 저는 그거. 근데 그걸 질투로 봐야 되는지 질투로 봐야 어렸을 때는 뭐 좋아하면 괴롭힌다고 그런 건데 그런 걸로 봐야 될지 궁금해서요. 그게 한두 가지의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영화의 주제 중에서 자존감이라는 테마가 굉장히 강한 것 같거든요. 이 대사에 보면 나중에 글로리아가 오스카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알았어. 네가 왜 이러는 줄 알았어. 그냥 날 갖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았는데 넌 너를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혐오하는 거예요. 자기는 시골에서 술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 친구는 되게 여기 가서 잘 나가. 근데 자기가 되게 동경하는 친구고 자기 자신을 되게 혐오하고 좀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인데 그게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회상 장면을 보면 남의 거 갖고 막 밟아버리고 꼴보기 싫다고 그런 그 자기 자존감에 대한 문제와 그렇게 말하면 더 크리피한 게
저 여자가 내 자존감을 굉장히 밟아요. 저 여자의 존재 자체로서 내 자존감이 뚝 떨어져요. 그런데 이 여자를 내가 정복하고 휘두를 수 있으면 그 쾌감은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 사이코패스 네.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왠지 그런 영화도 있던 것 같은데 정복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맨 처음에 뭐지? 어렸을 때의 어떤 풋풋한 첫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나라고 하는 순간에 그 모형은 발로 깨고, 그리고 그때 이제 25년 전에 왜 서울에 교수가 나타났었는지에 대한 개연성인데 그 장면에서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이는 불행한 아이다. 초등학교 때 시절부터 그 여자아이에 대해서, 그 남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것들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성인이 돼서도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 사람이 심지어 자기가 전혀 다른 세상의 거대한 로봇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힘까지 가졌으니 얼마나 자기 힘을 멋대로 쓰려고 할까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악인이자 불운한 인물, 그런 캐릭터로 그려진 게 아닌가 생각도 했습니다. 예, 또 다른 관객분 손 들어주세요. 네. 여기 앞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번역을 공부하는 학생인데,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특히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콜로설을 다양하게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 저걸 굳이 한글 자어로 냈던 거가 그 영화의 전체적인 테마에 어떤 영향을, 그러니까 관객들이 보고 갈 때 영향을 미칠지. 이 제목의 음역으로 그대로 나온 거에 대한 걸 질문하시는 거죠. 근데 관객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제목은 저한테 권한이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야 이거 왜 이렇게 번역했어? 막 혼내시는 분도 있고 이거 왜 음역했어? 도터앤 파더 이거 뭐야? 막 이런 분들 나우 유심이 뭐야?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의견을 물어보시긴 해요. 회사에서. 그러면 제가 정말 기똥찬 아이디어가 있으면 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콜로설 같은 경우도 이걸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먹을, 누가 들어도 기가 막힌 한 가지 제목이 떠올랐어요. 그걸 들여서 그게 먹히면 좋죠. 근데 제가 이 영화에 대한 뭐 흥행이나 수익이나 모든 걸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힘이 없습니다. 네, 영화 제목은 사실 이제 뭐 수입을 해오고 배급을 하는 마케팅을 전담하는 두 팀에서 어떤 제목을 했을 때 관객 여러분들한테 가장 좀 인상적으로 미치지 않는 제목 될까라는 마케팅회의적 고민을 이제 하시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번역가님께도 아마 좋은 의견을 여쭤봤을 것 같긴 한데, 이 콜로설이라는 게 뭐 거대한 뭐 이런 뜻의 그냥 영어잖아요. 근데 요새 음역으로 그냥 영화 제목을 개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신 한국 관객분들도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워낙 요새는 영어를 되게 좀 익숙하게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영어 제목을 편안하게 쓰시는 경우도 많다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네, 또 다른 관객 여러분 손 들어주시면, 네. 뒤에 마스크 쓰신 분. 핀 조명 이렇게 내려와서 예. 굉장히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남자분들도 물었듯이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를 묻거나 오스카의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초반에 나온 이유가, 저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안 된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지탱하고 있는 설정, 그리고 곳곳에 들어있는 유머는 다 만족스러웠는데, 어떤 이런 캐릭터 묘사라든지 이런 장면 파괴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메시지를 이렇게 든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분께서는 이 캐릭터 구축이나 아니면 메시지 면에서 잘 연출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관객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당 부분을 동의하고요. 해외 기사에도 사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영화의 개연성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 설정도 마찬가지고,
아니 난데없이 애들이 놀다가 남자애가 여자의 모형을 빼서 발로 밟았는데 머리에 네. 번개를 왜 맞아? 그렇죠. 키드가 이렇게 나. 그렇죠? 머리 번개를 맞았는데 로봇은 왜 나와? 하필이면 떨어뜨렸는데. 그렇죠. 예. 그거 말고도 개연성이 떨어지는 요소들은 많아요. 그리고 아까도 그 캐릭터들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셨지만은, 그리고 제가 자존감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좀 더 곰씹을 그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도대체 그러려면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또 저런 대사는 왜 뱉고 저런 행동을 왜 하는 것일까? 바로 보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하지만은 만약에 이 영화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몇 번 보시고,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나서 다른 분들의 평도 한번 들어보시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맞아요. 그렇다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그 개연성 부분에 대해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독특한 상상력, 현실에 없는 무슨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고 할 때 굉장히 정말 그 아기가 딱 맞는 개연성의 영화들을 보면 정말 무릎을 탁 치고 그런 쾌감이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느낌이 더 중요한 영화도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쉽게 말하면 뻥을 막 치면서 그 뻥이 왜 뻥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그런 판타지 영화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다른 중국 영화들 같은 거 보면 날아다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날아다니잖아요. 그 사람이 왜 날아다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그런 세상이야 여기는 이라고 이게 만약에 감독이 그런 뚝심으로 영화를 밀고 간다면 난 설명하지 않겠어. 그냥 여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뚝심의 판타지 영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콜로설은 따지자면 그런 개연성이 착 맞았을 때 느껴지는 쾌감의 그런 재미보다 그냥 밀어붙이는 여기에선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하고 감독이 그냥 밀어붙이는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연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 좀 들고요. 에너스웨이 그 뭐 영상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시나리오 받았을 때가 기억난다고 그 위에 이렇게 메모가 붙어 있었대요. 이상한 걸 원한댔죠. 확실히 이상한 영화예요 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연성에 대한 재미는 조금 사실 빈 구석도 많고요. 왜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왜에 대한 것을 지우고 영화 속에서 그려진 것들이 그냥 일어난 일이다라고 보시면 좀 재밌지 않으실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는 이제 허술하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똑같은 것을 놓고 봤을 땐 대담하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감독은 자기가 던지는 노림수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객들이 그냥 내가 던진 노림수만 믿고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굉장히 대담하고 발칙한 상상이죠. 굉장히 뭐라 해야 되죠? 이 그냥 엄청난 버짓이 있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자신감 있게 던졌을까요? 최근에 제가 인디와이어라는 그 네. 웹진, 해외 영화 웹진이 있어요. 거기에 나온 기사를 봤는데 최근에 이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뭐 겟아웃이라는 영화나 콜로설 같은 영화들을 예로 들면서 그 헤드라인에 그렇게 찍었어요. 헐리우드는 겟아웃이나 콜로설 같은 영화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 영화들의 그 내재된 가치들을 배워야 한다라는 기사였거든요. 겟아웃도 대단한 뭐 세트나 엄청난 배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직 개봉 안 했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제가 번역한 건 아니에요. 근데 백인들이 흑인을 최면수를 걸어서 노예로 부리는 영화예요. 그러니 그냥 저택 하나 세트 나오고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이 있겠어요. 그런 것들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콜로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에 대박난 그 영화 뭐죠? 스플릿. 네. 페이스 네, 아이덴티티. 예. 그 영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로우 버짓이죠. 근데 미국에서 대박 났잖아요. 네. 그래서 헐리우드에서는 그런 대담한 시도들, 발칙한 시도들, 독특한 시도들을 높게 사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여기 마스크 쓰신 분, 네. 오늘 마스크를 많이 쓰셨네요. 항상 광고가 네, 간단한 질문인데요.
흔히들 로봇이 있고 괴수가 있다 이러면은 괴수가 악이고 로봇이 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바뀌어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 거나 의견이 있으면 궁금해요. 와, 그 생각은 아예 못했어요. 저도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게 전형적이긴 하죠. 그 로봇이 괴수를 부수는 게 여기서 갑자기 제가 지금 듣고선 그렇네라고 팍 떠올라가지고 딱히 드릴 말씀은 지금 없는데 처음 제가 이 설정을 봤을 때는 그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생각났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는 뭐 로봇들을 출동시켜가지고 괴수를 때려잡는 네. 그 옛날 만화부터 지금 만화까지도 많잖아요. 그래서 NS웨이가 에반게리온의 신지 같은 캐릭터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아, 네. 물론 많이 다르죠. 이제 신지는 뭐 에반게리온을 타게 된 게 뭐 똑같이 NS웨이도 자기가 이제 자의로 그 로봇을 막으려고 싸운 건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자신한테 그 능력이 떠밀려서 자기밖에 막을 사람이 없어서 막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신지도 약간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걔야 뭐 아버지에 대한 뭐 인종 욕구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어찌어찌 상황에 떠밀려서 큰 거신에 타서 배후를 막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 거예요. 둘 다 되게 별 볼 일 없잖아요. NS웨이도 맞아요. 신지도 그렇고. 네.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에반게리온이나 이런저런 그런 괴수물들, 로봇물들이 떠올랐는데 질문하신 거는 제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놀라운 시간인데요. 맞아요. 생각도 못했어요. 현장이 못했어요. 아니 저도 그 이제 나중에 설명해주는 장면에서 이제 각각 들고 있었던 이제 인형이 떨어져서 그 인형의 모습으로 이제 나중에 그 운동장에 놀이터에 들어가면 나타나는 건데 왜 괴수가 로봇을 제거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은 못 해봤는데 홍석희 작가님이 막 대답하실 때 열심히 잡머리를 굴려봤어요. 생각을 좀 해봤더니 그 로봇은 좀 남성성에 대한 어떤 상징 갖고 남자애들이 더 잘 가지고 노는 괴수가 여성성이라기보다 괴수는 어쨌든 생명체라는 그러니까 이건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로봇은 좀 기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결국은 살아있는 생명이 그 나쁜 짓을 하는 기계를 날려버리는 그런 비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이게 서양인과 동양인의 생각이 조금 다른 걸까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그 괴수가 로봇에 뺨을 치잖아요. 네. 뺨을 쳤을 때 사람들이 막 웃어요. 네. 깍깍 대고 웃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랑 싸움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영화 내에서. 한 남자 여자가 예, 뺨을 때리고 가라고 그러니까 가고. 근데 누가 봐도 남자가 여자한테 뺨 맞고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무런 맥락 없이 돈만 딱 잘라놓고 뺨 때리고 가라고 했을 때 여기가 여자고 여기가 남자라는 맥락을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서양인들은 그런 맥락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닐까 문화적으로 그런 의심이 살짝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러네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아마 영화 수입을 하신 수입사에서 감독님한테 서면으로 질문을 한번 보내주셔서 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번쩍 드신 분. 네. 예. 세 번째 쪽. 네. NSOA 노트북 그 스킨이 네. 일본 우키우에였잖아요. 네, 그래서 노트북 스킨이요? 아니요, 자세히 보셨네요. 우키우에라고 일본 전통화 그건데 예. 그 한국 나오고 한글이 나오고 한국어가 나오는 영화니까 그런 동양적인 걸 넣은 게 괜히 넣은 게 아니라 생각하는데 꼭 일본화를 넣은 게 저는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보니까 저는 사실 노트북에 그 붙어 있는 걸 못 봤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만약에 나왔다고 한다고 해도 서울이 나왔고 더 어색한 한국어라도 한국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양으로 봤을 때 압도적인 승리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제 저는 좀 흥미로웠던 건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서울이지? 왜 서울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지? 이제 미국과 가장 반대 그리고 시간도 낮밤이 바뀌고 이렇게 그 NSY가 되게 루저로 나오지만 중간에
뭔가 저 괴물이랑 자기랑 연관관계가 있다는 느낌을 받고 이렇게 막 그 연관관계를 논리적으로 찾는 부분이 잠깐 짧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거리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체크하면서 그래서 아마 그 서양 미국과 가장 다른 문화인 가장 반대편에 있는 동양의 나라들 중에 아마 로케이션을 찾으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약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잘 아는 좀 더 정서적으로 좀 친숙한 동네에 괴수로 나타나서 내가 정말 사람들을 해하는 이런 일을 한다면 그 인물이 사실은 더 엄청난 그 프레셔를 받을 것 같아,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오히려 약간 좀 아예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찾기 위해서 그 미국과 한국 이렇게 좀 전혀 다른 공간을 찾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었고. 저는 그 대사도 좀 소름 돋았어요. 그 괴물이 무조건 서울에만 출몰한다면 네,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하러 신경을 써?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렇죠. 저 나라가 망가지는 말고 어차피 우리나라에 날아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사를 보는데 일단 괴수가 출몰함으로써 막 유엔에서 각국 종전해 주십시오, 지원해 주십시오, 막 종교 지도자들이 한국으로 다 몰려오고 전 세계가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도적인 차원을 다 제하고 보면 우리나라에 안 나타나는데 뭐하러 저기다 돈을 주고 신경을 쓰고 그렇죠. 그 대사는 사실 좀 소름 돋더라고요. 네, 약간 저도 좀 섬찟했어요. 저런 시각도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돕긴 해야지. 그래서 되게 인류애적인 관점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서울에서 벌어지는 이 참사를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던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그 동네에 있는 한국 가게에 들어갔을 때 세이브 더 코리아가 이렇게 밖에 팻말 깃발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전혀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미국에서 관심을 갖는 방식 뭐 이런 것도 조금 볼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자를 아마 선택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이건 죽어도 질문해야겠다. 저분 막 손을 뭐가 떠시는지. 여성 관객분. 예. 네. 예. 약간 저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꼭 해야 됐었어요. 네. 혹시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이 질문이 나왔다면 혹시 너무 죄송하고요. 다른 게 아니라 영화가 오프닝 부분과 엔딩 부분에서 유일한 중복이 보이는 것이 토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가지고 노는 맛의 대변으로 인형을 사용하잖아요. 맨 처음에 바비가 등장했어요. 한국에 사는 네. 소녀가 바비를 가지고 놀았지만 저 남녀 주인공은 외국에 사는 사람이지만 뭐 로봇이나 이런 어떤 그 괴수 같은 조그만 그런 인형들을 가지고 놀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나타난 괴수들의 형상도 어렸을 때 토이의 형상이 발현이 되어진 괴수란 말이죠. 네. 그러면서 영화는 마지막에 좀 장난을 치듯이 그렇다면 이런 공간과 시간이나 이런 상상의 파괴가 서울에서 분명히 지금 같이 소통을 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다른 인형을 가지고 있던 이들에게도 이런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것처럼 꼭 마치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것들에 대한 재난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장난스러운 유머도 좀 엿보였는데 그런 인형의 등장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인형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씀이시죠? 네, 연출자가 이 인형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 영화가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괴수물인데 괴수 자체에 집중을 하지 않아요. 네. 괴수의 등장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해프닝들을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하는 영화인데 퍼시픽 같은 경우는 치고박는 게 주제잖아요. 괴수들이 치고받고 로봇과 치고받는 게 주제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괴수들이 하는 행동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갖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방금 든 생각인데 만약에 그 한국 애가 갖고 놀던 그 한국말 잘 못하는 얘가 갖고 놀던 바비 인형이 어디 영국에서라도 바비 인형이 이렇게 거대한 바비 인형이 나타난다면 너무 징그러울 것 같아요.
세상에 괴수보다 더 징그러울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상상력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네. 어쨌든 인형과 로봇, 괴수 그런 장난감 같은 것들은 아이들이 갖고 노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상상력이 괴수를 현실에서 만들어낸다. 그 만들어낸 그 시뮬레이션 에리어도 놀이터 맞아요. 하는 것도 재밌죠. 어릴 때 우리는 놀이터에서 흙 가지고 놀고 뭐 성도 쌓고 막 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세계가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세계에서 벌어지는 아이들이 이제 갖고 놀고 아이들이 거기서 하는 것들이 현실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 바비가 나타날 수도 있는 상상의 여지가 예, 있다는 그런 거. 상상의 여지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재밌는 점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을 방금 들었는데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인형, 현실이 되는 것. 이것도 이 인디언하고 작은 영화니까 발칙하게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네요. 저는 맨 처음에 그 인형을 딱 봤을 때 저 이상하게 생긴 바비 인형 뭐지? 라고 처음 보는 바비인데? 라는 생각을 해서 좀 신선했고요. 지금 저도 그리고 그 중간에 장난감 가게라는 그 한국 그 간판이 나오잖아요. 예, 예. 저도 처음에는 그냥 왜 장난감이라고 써있을까라고 좀 궁금해 그렇네요. 네, 하긴 했었는데 그게 그만큼 약간 감독이 뭔가 심어놓은 포인트는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되게 정확하게 잘 보셨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심어놓은 게 너무 티가 나네요. 그죠? 딱 장난감이 뜬금없이 이렇게 딱 나오니까요. 근데 그 얘기는 저도 좀 이렇게 오기 전에 찾아본 게 있는데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정체성의 확립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자신과 닮은 인형을 가지고 놀면서 자신이 앞으로 해야 되는 행동에 대해서 배우고 그 성인이 됐을 때까지 이제 아이들이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자신과 닮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경향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로봇이나 트럭이나 이렇게 좀 메카닉적인 장난감들 많이 가지고 놀고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과 닮은 자기의 모습과 닮은 이 인형을 이제 가지고 놀면서 뭐 앞으로 커나갔을 때 해야 되는 사회성이라든지 뭐 이런 정체성, 성 역할에 대한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육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좀 자존감 부족이라든지 이런 어떤 어렸을 때 다 완성하지 못했었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장난감과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관계로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생각해보니까 제목이 그러면 굉장히 반어적인 제목이네요. 그렇죠? 네. 가장 작은 괴수가 정말 거대해져서 내가 그 거대한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일종의 저는 그래서 성장영화라는 생각도 하면서 보긴 했어요. 네.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던질 때 굉장히 좀 속이 시원했어요. 근데 걱정은 들었어요. 저기 어디 가서 떨어뜨려요. 저게 그냥 어딘가 없는 공간으로 사라져야 될 텐데 저기 어디 가서 떨어지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보기는 했습니다. 벌써 떠드는 사이에 10시가 넘어버렸네요. 저희 몇 시부터 했죠? 9시 자, 10분? 저희 혹시 얼마 정도 시간이 더 있을까요? 지금 한 10분 정도 더 남았나요? 그렇죠? 해도 되나요? 그럼 질문을 좀 더 네, 받아볼까요? 해도 된다고 하시네요. 예, 손 많이 들었어요. 앞에 여기 안경 쓰신 분 네. 타이밍 되게 좋으셨어요. 다른 분들이 손 드시기 전에. 우선 번역하시는 거 되게 잘 봤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약간 관점을 국제 정세에 관한 관점으로 약간 캐릭터들마다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봤는데 혹시 번역가님께서는 번역하시면서 감독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는지 느끼신 점 궁금하고 똑같이 이제 편집장님께도 어떤 나라의 정세라고 생각하면 지금 그대로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종의 오스카가 미국으로 보였고요.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또 이제 그 이외에 열강들이라고 말해요. 예,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제가 그런 상상을 했어요. 아까 드렸던 그 소름 끼친다는 대사 네.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서 무슨 일이 나든 아이들이 몇 명이 죽든 어떤 폭격이 떨어지든 우리랑은 지금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는 TV에서나 보지 거기서는 매일 아이들이 죽고 막 참상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같은 사람이고 그 인류애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서 벌어진 참상이면 저희도 가슴이 아파야 정상이에요. 같은 그 인류로서. 그런데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지내잖아요. 너무 멀리 떨어진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고 TV로만 보고선 아 저럴 수 있구나 막 응원도 하고 뭐 화도 내고 뭐 하고 이렇지만 동떨어진 감정이 분리되어 있는 비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고요. 또 뭘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처음에 그 저한테 말씀하신 게 주제의식. 번역하시면 주제의식을 제가 근데 이 작품을 번역하면서 느꼈던 주제의식은 그런 열강이나 이런 것보다 심리 스릴러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감독이 관객들 심리를 어지간히 건드리는 재주가 있어요. 원래 그 호러 영화를 잘 찍기로 유명한 감독이죠. 그것도 되게 좀 보기 힘든 영화들을 찍는데 그 영화들에서도 이 감독이 사람 심리를 묘하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계속 이 콜로서를 보면서도 그 안물 유발하는 그 캐릭터 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심기를 건드려요. 그래서 제가 주안점을 넣었던 거는 그 긴장감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이 감독은 저 사람으로부터 오는 긴장감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 또라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나중에 폭죽을 터뜨려. 그 긴장감을 유지하게끔 하려고 애썼던 게 번역의 주안점이었고요. 그런 열광에 대한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정치적으로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컨텐츠라는 생각은 들고요. 저는 사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남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그렇게 엄청난 참상들을 우리가 TV로 보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세상이 됐구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막 유튜브나 TV에서 나오는 서울이 폭격되는 장면들 밑에 막 헤드라인 브레이크 뉴스 헤드라인 막 지나가고 하는 그 장면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너무 현실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먼 나라의 참상들을 TV로 쇼보듯이 보는 것에 되게 익숙해진 세상이 됐구나. 아마 그거에 대해서 좀 감독은 건드리고 싶었던 모양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보면서 했고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배수를 내가 조정할 수 있을 때 나한테 오는 데미지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폭격을 당하면 좀 아프고. 그래서 이 여자가 결국 생각한 게 그러면 내가 괴수로 나오는 나라에 가면 내가 존재하는 거기에 괴수가 나타나겠구나라는 역발상을 해서 거길 간 건데 결국은 좀 뛰어드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더 많이 들더라고요. 자신이 뭔가 멀리 떨어져서 조정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벌어진 그곳을 뛰어드는 주인공 여자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 도망가는데 에네스가 혼자 그쪽으로 막 걸어가잖아요. 그런 장면이 보여주는 어떤 약간 찡함이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능동적인 맞아요. 여성이죠. 네. 저 같으면 안 봤을 것 같아요. 내 약점을 이렇게 쥐고선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감이 못 덤빌 것 같은데 술집에서도 술 마셔 하는데 와가지고 맥주를 부어버리잖아요. 그 장면을 봤을 때는 이 여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당당한 여자구나. 이게 애초에 성격이 이렇게 당당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멋있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그냥 루저 같다라고 보기에는 뭐 직장에서 웃긴 짓을 해서 잘렸지만 어쨌든 굉장히 당당하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여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비정규직은 이렇게 나쁜 거야. 사람 인생은 이렇게 한 칼에 이렇게 똑똑한 여자를 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운데 여자분 뒤돌아보시면 저 조엘이라는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여자랑 남자의 그 대결 구조뿐만 아니라 조엘이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여자한테 접근을 하고 밤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에 싸우는데 마지막 장면을 그냥 방치하고 네. 그냥 남자랑 같이 떠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결론에서도 남자가 친구인 걸 아는데 당하는 걸 보면서 되게 흐뭇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무슨 캐릭터 그 넣은 의도가 무엇일까 그리고 또 번역가님께서는 그 캐릭터에 대해서 이렇게 자막을 쓰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궁금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답답한 캐릭터였어요. 얘 왜 들어가 있는 거야 도대체. 근데 그 캐릭터에서 그거는 재밌었어요. NSA가 키스를 하려고 했다가 네.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 장면에서 남자가 이렇게 확 떨어져 주고 하는 거 보면서 이상한 놈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여자가 노라고 했을 때 떨어질 수 있는 남자는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놈이다가 나중에 혹시 싸우게 되구나 그러면 어쨌든 막아주겠지. 그게 막 몸도 이렇잖아요. 몸 좋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흐지부지 끝나는 거 보면서 캐릭터가 낭비됐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저 사람의 역할은 도대체 뭐야? 저 사람의 역할은 이 영화에서 오로지 오스카를 열받게 하는 역할밖에 없는 거예요. 둘이 잤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그냥 소모됐다라는 거에서는 좀 아쉽긴 해요. 그 캐릭터가 뭔가 좀 더 해줬으면 했는데 그래서 솔직히 자막에서 뭘 나타낼 게 없었어요. 그 사람이 대사도 사실 별로 없고 별로 없죠.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메이킹아웃을 하려다가 거절당했을 때는 미안해. 내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은 주의를 하려고 했죠. 혹은 또 이제 NSA와 뭐 존대를 하고 하대를 하고 이런 것들 요즘에 그런 것들로 많이 민감해 하시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제가 주의할 정도로 그 사람 대사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사가 별 말이 없는 캐릭터죠. 저는 보면서 영화에서 잘생김을 담당하는 캐릭터가 하나 정도 필요하고 NSA와 약간의 그런 러브러브한 분위기를 만드는 어떤 조연이 필요한데 저도 보면서 쟨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이고 매너 좋고 젠틀하고 잘생기고 몸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이후에 둘이 밤을 보낸 다음에 이제 그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좀 이상했던 게 그 사람이 오스카가 이제 자기는 거기 간다고 하면서 트럭을 탈 때 조수석에 아무 말 없이 그냥 타서 가는 그 장면이 있고 그걸 또 멍하게 이렇게 마치 조수처럼 무슨 우리가 하는 그냥 말로 이렇게 똘마니처럼 이걸 뭐 쳐다봐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오스카는 굉장히 지배력이 강한 사람일 거고 지배욕이 그래서 그 술집에 온 친구들을 진짜 친구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술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자기 곁에 두고 싶어하는 부하들처럼 두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아마 이 남자도 오스카한테 뭔가 약점을 잡혔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인물이겠거니라고 정말 제가 열심히 많이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영화 속에서는 아마 그런 캐릭터였을 것 같은데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스카라는 캐릭터가 그런 사람들을 컨트롤 프릭이라고 하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꽉 쥐고 대장놀이 하는 거 좋아하는 맞아요. 사람인데 그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면이 편집됐든지 아니면 애초에 없었든지 모르겠지만 뭔가 약점을 있었을 것 같아요. 감정적인 약점이든 뭐든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오스카라는 캐릭터가 NSA 집에 뭐 소파도 하나씩 갖다 맞아요. 주고 뭐 툭툭 갖다 주면서 계속 사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점점 올가미를 이렇게 잡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 성격 때문에 뭔가 좀 잡힌 게 있는 것 같다라는 것 같은데 아마도 그 배우가 연기를 못했거나 편집상이 어떻게 됐거나 그런 것 같아요. 예, 편집에서 뭔가 좀 날아가지 않았을까 주요 줄기의 이야기가 아니라서 좀 날아가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도 저는 굉장히 보는 내내 훈훈해서 좀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벌써 이야기를 또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진짜 뭔가 GV 저도 여러 차례 진행하지만 이렇게 관객 여러분이랑 막 대화하는 것처럼 집중하면서 하는 GV 되게 오랜만이라서 반가웠는데 황석주 번역가님 어떠셨어요?
제가 이게 GV가 한 5번째 정도 되는데 어저께 됐거든요. 어저께 됐는데 저는 원래 늘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서 되게 고품격 관객들하고 GV를 하시는군요. 예, 제 주변 다 그러면 좋은 관객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사실 인터넷에서만 말씀을 나누는데 임무는 제가 워낙 자주 가기도 하고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아이디 안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여기 무대 올라오기 전에 바로 봤는데 콜로설 보자마자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올해의 수작 혹은 괴작 뭐 막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도 집에 가서 가는 길에 또 많이 살펴보겠지만은 인터넷에서 뵙는 거랑 이렇게 실제로 얼굴을 뵙고 얘기를 나누는 거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굉장히 저한테 귀해요. 관객들의 얘기를 듣고 전혀 그냥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그런 것도 사실 재밌어요. 인터넷에서는 그러시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GV를 하게 되면 또 어떤 것들로 만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는 뭐 월플라워, 인사이드 루인 이런 뭐 노이심리나 이런 것들을 해서 뭐 번역기 안타라 뮤직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데드풀 프로 약간 그 붕가붕가 레코드 같은 이미지가 생겨가지고 막 코믹물이 좀 종종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번역에 대해서 얘기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있으면 제가 청에서도 GV를 해보고 종종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진짜 황석희 번역가님을 소개하는 그런 말들 되게 많죠. 뭐 믿고 보는 번역, 뭐 병맛 번역, 약발았다 뭐 이런 거. 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손석희 용까지 예, 투입이 되고 있는데 황석희 번역가님이 영화를 번역을 했다라고 하면 확실히 어떤 의미로라도 분명히 굉장히 주요한 뭔가 따져볼 만한 그런 영화겠다라는 이제 신뢰가 좀 많은 분들이 신뢰가 생기셔서 그래서 더 황석희 번역가님의 작품을 또 쫓아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도 그 콜로설 같은 경우에 이 아이디어 자체 때문에 처음에 들었을 때부터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던 작품이긴 했어요. 근데 영화의 규모가 보셨다시피 막 엄청나게 큰 블록버스터가 아니고 요새 또 블록버스터가 아니면 주말에 극장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분명히 이렇게 따져보면 재미있는 할 얘기가 많은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할 기회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뭐 온라인에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은 뭐 뉴스들이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좀 단편적으로 뭐 이렇게 에드스웨이의 뭐 출연 소식이라든가 이런 얘기들만 나오잖아요. 근데 영화의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관심 있는 분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뭐 직접이든 아니면 실제로 기사를 통해서든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이렇게 자리 꽉 채워주시고 좋은 질문해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영화 좀 오래 극장에서 볼 수 있도록 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